뉴스 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설입니다. 분명 한겨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도요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어제 IOC가 러시아의 출전을 금지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경색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걸 막진 않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안현수 선수는 개인 자격으로라도 나오겠다고 하는데 피겨 여왕 메드베데바는 안 나오겠답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팀은 일찌감치 불참 소식을 전해왔었죠. 평창올림픽 자칫 썰렁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더 이상 남일 보듯 할 상황이 아니죠. 온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절실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썰렁한 새벽 추위를 느낀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귀가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죄가 있으면 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 좀 무서운 말을 했었는데 지금 검찰은요 증언과 물증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에 상당히 자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경환 의원의 귀가길이 상당히 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설날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어디부터 봐야 되나요? 네, 중동 화약고를 건드린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파문이 상당합니다. 네, 예루살렘이 서로 자신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불안정한 공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에서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때라고 밝히면서 후속 조치로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부분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잖아요. 말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그냥 그런 채 지내왔던 건데 이걸 확실히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야 물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은 없다 이렇게 반색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요. 지옥문을 연 결정했다 이렇게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지옥문을 열었다? 네. 또 중동 아랍권 국가들 그리고 유엔과 유럽연합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네요. 사실 이슬람 중에서도 이제 미국 편을 들었던 이런 지지하던 국가들조차도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또 장녀 아방카도 유대교로 개종할 만큼 트럼프 자신이 친이스라엘 정서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런데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 등 아마 내부 수사 상황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세 결집으로 이걸 좀 만회해버리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들을 확실히 내 편을 묻겠다. 이런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이죠. 내부 단속용이다. 네. 자기 지지율용이다. 근데 지금 중동에 화약고가 터지면은 지금 한반도 긴장 상황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참 말폭탄이 또 터졌네요. 트럼프의 말폭탄. 걱정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MBC 뒤늦은 정상화의 수순입니다. MBC 새 사장 오늘 성출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최종 면접을 통해서 새 사장을 뽑습니다. 이우호 전 MBC 논설실장, 이명식 전 논설위원 그리고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후보인데요. 세 사람 모두 즉시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고 말할 정도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용마 기자 등 2012년 MBC 파업 당시 회사를 떠났던 해고자 6명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5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네요. MBC는 이제 새 사장이 오늘 뽑히는데 KBS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 단식 농성에 어제부터 들어갔다면서요. 네, 감사에서 비위가 드러난 KBS 이사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해임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갔네요. 단식에 들어갔지만 KBS 상황은 좀 캄캄해 보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뭔가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가 만나는데요. 12일 임기를 끝내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환송 차원이긴 한데 예산안 처리를 두고 빚은 충돌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쌓인 앙금을 풀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민생 개혁 법안 또 개헌과 선거구제 관련 논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 가늠을 해볼 수도 있는 자리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통 끝에 어제 새벽 끝난 예산 전쟁.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이 위장 야당으로 여당에 협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위장 야당으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합당을 하고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예, 야당인 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막판에 여당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이다. 구태 중에 구태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을 향해서 쏟아낸 비판들입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자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불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합의를 밀실 합의다. 밀실 야합이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답변을 좀 들어봐야겠죠? 이번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실무 총괄을 맡았던 분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연결해보죠. 이용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민주당하고 밀실 야합을 하신 겁니까? 협상 과정을 거의 국민들도 보셨을 건데요. 저희는 그게 밀실 야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협상의 상대가 필요한 것을 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협상의 테이블에서 조금 소외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렇지만 한국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협상에서 좀 얻어낸 게 적다. 소외된 그런 마음을 대내용으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소외돼서 좀 서운하고 좀 억울한 마음에 지금 그러시는 게 아닌가 이해는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밀실 야합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뭐냐면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걸 들여다보니 국민의당이 원하는 그 선거구제하고 이번 예산안 처리를 마치 거래하듯이 했더라. 딜하듯이 했더라.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이게 밀실 야합이 아니면 뭐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선거구제나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희 국민의당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정당의 관심 사항이고요. 저희 당내 요구가 이런 예산 협상을 지렛대로 해서 이런 것을 받아내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실은 김동철 대표하고 우원식 그 민주당 대표가 조찬 회동을 했었거든요. 했었죠, 그날. 예. 이것이 한국당으로 봐서는 이제 두 당이 합쳐서 뭔가 끝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 그러면서 한국당의 어떤 협상의 전투지가 많이 무력화돼 버린, 그러면서 그냥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소외됐어요, 거기는? 아니,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은 언제든지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갈 거다, 투항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농반 진반으로. 국민의당 쪽에다가 농반 진반으로? 시간의 문제 아니냐. 그런데 협상을 새 주체가 할 때는 언제든지 두 당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로 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그러면 한국당이 언제든지 합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당으로 봐서는 성과물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있어서 한국당이 어쩌면 협상 기술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능력 부족인 거지, 협상의 기술 부족인 거지,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 짧게 정리하자면. 저희는 좀 더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개헌 문제, 선거구제 문제는 왜 거기서 제기를 못했겠어요. 다른 문제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예산 문제 아니냐. 예산을 가지고 협상이란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예산대로 하지만 몇 년 전에도 이거 법안 문제, 왜냐하면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법안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난해 탄핵이 있었지만 지금 제왕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 좀 태도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끌어나기 위해서 저희 당으로 봐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세 개 당의 원내대표가 했던 그 합의,
같이 사인하고 사진 찍었던 그 합의를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잠정 합의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잠정 합의를 한 건데 이걸 마치 두 당의 원내대표가 언론에다 대고선 확정적인 합의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이고 내가 순진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네, 저도 정우택 대표께서 이렇게 순진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합의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순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그 합의문에 법인세 인상이나 두어 가지 정도에는 가로를 쳐놓고 뒤에다가 유보 입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런 정도의 합의문에 근데 왜 서명을 했을까? 정식으로도 서명을 했어요. 잠정 합의에는 보통 서명을 하지 않죠. 하죠. 그래서 그냥 그 합의문만 갖고 와서 의원총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 대표께서 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 대표께서 이제 원내대표의 임기가 15일인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제대 말년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잠정 합의 아니셨단 말씀이에요. 그때 그 분위기는. 저는 그 당시에 원내대표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 계시진 않았지만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합의문을 보니까 서명은 정식으로 했는데 가로 속에 유보 입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고 그야말로 순진하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당시에 왜 정 대표께서 유보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정식으로 서명을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이 뭐 순진하다면 순진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상대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충분히 밖으로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죠.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도 확인하고 실리도 챙긴 수혜당, 최대 수혜당은 국민의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 실무 총괄로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원님, 이제 합의 다 통과되고 나서 처리가 되고 나서 이용호 의원께서 SNS에 쓴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그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구 예산 합의가 잘 안 되면 기재부의 예산국장에게 예산안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용호 의원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 자랑하려고 쓰신 거예요? 자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은 뭐 어떻게든지 지역 예산 확보를 정말 치열하게 한다. 그런 모습을 좀 지역 구민들한테 보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좀 과장되게 조금 표현한 것이 이런 저한테 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이익 대변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고 뭐 이해합니다. 근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힘 있는 의원들 지역구 예산만 늘어나는 걸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비난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직을 갖고 있는 협상에 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상 협상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당의 합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였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증액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증액하는 과정에서 원래 쪽지 민원은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가. 이제 그런데 의외로 뭐 저희 그 지역에는 예산 배정이 거의 없이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었기도 했고요. 어차피 그런 것은 뭐 서로 주어진 한정된 마지막 예산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서로 이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 절박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안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내가 기재부를 협박했다. 이거는 마치 그냥 듣기에는 이 문장을 듣기에는 국회의원이 권력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갑질하는 느낌 같은 걸 국민들은 받으셨다고 해요. 네, 제가 어떻게 그 예산 협상을 깨버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제가 굳이 이런 표현 안 해도 알아서 정보가 춥니다. 그 왜 이런 표현 왜 쓰셨어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그 의혹이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과장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방송 나오셨으니까 이 논란 이후에 직접 국민들께 한번 뭐 사과를 할까요? 아니면 양해의 말씀이랄까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정말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제가 뭐 어떤 그 당의 당직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오해와 혹은 제가 잘못 비춰진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용호 의원뿐 아니라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 의원들 또 힘 있는 다선 의원들 지역구만 예산이 두둑히 챙겨갔더라. 예산이 늘어났더라. 이게 드러나면서 워낙 여론의 비판이 따갑다는 거를 의원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네, 하여튼 제가 욕을 많이 먹고 다른 더 힘 있는 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제 지역구는 뭐 별다리 가져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거 왜 큰 소리 치셨어요, 그러면? 별로 가져가신 게 없는데. 괜히 욕만 먹으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용호 의원의 해명 들으시면서 청취자 배재균님은 아니 그럼 별로 가져간 게 없는데 페북에 그렇게 쓰셨다는 거는 지역 구민들한테 뻥쳤다는 얘기입니까? 이러셨고 김형신님은 뻥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갑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용호 의원이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네. 대표로 뭐 욕을 좀 드셨습니다만 네. 사실은 여야할 것 없이 지도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것들 예산들 다 챙겨간 게 지금 다 보여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지도부만 챙기고 왜 우리는 안 챙겨줬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사실은 나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챙겨줬어야지. 아유, 하여튼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예, 지역 예산,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만 나눠 먹는 이런 예산 되면 안 된다라는 정인화 청취자님의 따끔한 비판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청취자 정치인들이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 좀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행간 가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인물이 있죠. 바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인데요. 씨. 지난 6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네. 어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법정 구속된 특급 도우미 장시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2의 태블릿 PC, 삼성동 사저금고, 또 차명폰 이런 존재를 다 알린 사람이 장시호 씨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검 수사에 도움 많이 준 거 이거는 팩트예요. 네, 그렇죠. 검찰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이 장 씨가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 이게 이유였는데요. 기여했다. 어제 재판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구형량보다 재판에서의 형량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1년 정도 더 높게 나오는 못 본 것 거거든요. 같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형량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억 2천만 원을 받는 등 이 장 씨와 관련돼 있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장 씨는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듯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법정 구속된 거죠. 네, 결국은. 그렇죠. 그래요. 특급 특검 도우미에서 또다시 구치소 수감자 신세가 된 장시호.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특검 도우미지 법원의 도우미는 아니다입니다. 이 말에 다 담겨 있네요,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 씨가 굉장히 엄청난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오죽하면 최순실 씨로부터 집안을 팔아먹었다는 얘기까지 들었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 단계, 그러니까 기소 이전 단계의 일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또 다른 것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 재판부도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도 장 씨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플리바기닝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사나 증언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제목을 이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플리바게닝을 암암리에 적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은 장 씨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됐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재판이 그래서 플리바게닝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법정에서 구속된 특검 도우미 장시호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고영태 처지도 위태위태하다입니다. 그러게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국정농단을 파헤치는데 장시호 씨만큼이나 도움이 많이 된 게 고영태 씨 아닙니까? 만큼이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시발점이었었죠. 맞아요. 고영태 씨가. 예. 최순실 의상실 동영상 기억하시죠? 그럼요. 휴대폰을 와이셔츠에 싹싹 닦아가지고 건네던 이영선 전 행정관 모습. 사실은 그 동영상이 여론을 폭발시키는데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국정농단 보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고영태 씨예요. 예, 그 고영태 씨도 지금 구속기한 만료로 장시호 씨랑 똑같이 풀려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예. 만약에 법원이 장시호 씨를 구속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적용하면 고영태 씨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최순실 씨의 협조자이자 범행을 공모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박근혜, 최순실의 형도 차근차근 쌓여간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재판 보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도 재판이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네, 그림이 그려지고 많았어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 씨와 함께 어제 김종전 문체부 차관이 같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후원금 강요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전 부회장이 독대를 한 자리에서 이 얘기가 오고 갔고 일종의 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한층 더 쌓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껴서 협박한 게 아니라 직거래한 거다. 예, 맞아요. 박과 이가. 예.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인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한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 이 공모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점을 이번에 또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장애인 펜싱팀 창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혐의도 한층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앞으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이 논리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제 장시호 씨 재판을 우리가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재판까지 예측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성마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대로 된 치료약을 먹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벌떡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참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연이 어제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환자가 앓던 병은 뇌성마비가 아니었고요. 세가와병이라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13년 전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서 이 환자와 가족들은 겪지 않아도 됐을 고통을 13년간이나 겪은 건데요. 자, 이 기구한 사연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가와병 딸을 둔 아버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걸 일단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아이고. 지금 딸은 어떻게 지냅니까? 딸은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예.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까지 고생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걸어 다니는 상황. 예, 예. 참 13년 전 그때로 좀 돌아가 보죠. 딸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저 까치발을 걷는다 이거 해가지고 절뚝절뚝 하는 걸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3살 때 데려갔더니 뭐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 그땐 이상이 없다고. 예.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고 한 6살쯤 되니까 예. 이제 하기에 하는데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고 이제 못 걷게 된 거예요. 6살 때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예. 경직성 뇌선막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얘가 이제 아침에는 잠시 걸었거든요. 예. 아침에는 잠시 걷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차차차차 못 걸으면 저녁에는 완전히 퍼지는 거예요. 아, 매일 증상이 그래요? 아침엔 괜찮다가 저녁에는 예. 퍼지는. 예, 그런 상황은 이제 내성마비가 아니라고 이야기. 아니,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이제 주위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멀리 중국에다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도 다녀오시고 치료받으러? 예.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물리치료도 하고, 치료도 많이 들었죠. 참. 지금 한 10년 동안만 한 4억 정도는 안 들었겠나 싶어요. 4억 정도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 이게 지금 맞는 치료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세는 계속 악화가 됐겠네요. 그렇죠. 계속 옆으로 넘어지고 이제 허리가 점점 굽기 시작하고 점점 나빠지니까 이제 65도까지 이제 허리가 이제 굽어진 거죠. 굽어지고 그러다가 뇌성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2012년도에 물리치료 선생님이 얘를 한번 보더니 얘는 아무래도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 가보라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앞에서 병원에 갖고 있는 MRI를 보더니 아마 이 약을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못 믿었죠 그때도.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먹더니 얘가 목을 딱 드는 거예요. 아, 목을 못 폈는데 목을 들어요? 예. 아빠 너 목 들어 하면서. 그리고 한 3살 지나더니 저녁에 못 걷던 애가 걸어서 또벅또벅 나오면서 아빠 나 걸어요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저도 깜짝 놀랐고. 이거 뭐 기쁘기도 기쁘고 기적 같다라고 생각하셨겠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걷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 13년 동안 뇌성마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뇌성마비가 아니라 세가와병이라는 희귀병이었던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소량의 도파민 약물을 투여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바로 가능한 질환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 얘기를 병원에서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처음 들을 때는 가슴이 탁탁했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나 싶어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고 그리고 얘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막막하던 게 이걸 또 그런 게 아니겠나 또 못 걷지 않겠나 싶은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3년 만에 애가 걸을 수가 있지? 이거 이러다 또 며칠 있다 또 주저앉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지도 그런 꿈을 꿔요 또. 꿈속에서 못 걷는 꿈도 꾸고 그랬었어요. 생각하면 13년 동안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마음고생이죠 뭐. 아픈 거야 뭐 제가 뭐 몸으로 뭐 때우면 되지만은 저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도 가고 수술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 좀 힘들었죠 뭐. 그래도 이제는 보람이 있으니까. 아이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이게 학교 다니면서 제일 예민할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애들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뭐 신발에다가 막 흙 같은 걸 갖다가 뿌리고 막 이렇게 지나가고. 아이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낳고 난 뒤에 이야기해요. 너무 힘들었다고 아빠? 예. 도와준 이제 친구들도 그 부모들이 자기 딸이 우리 딸 때문에 고생한다고 딴 데로 뭐 전학시켜버리고 이런 상태. 아이고, 너 왜 쟤하고 친하니? 네 공부해야지. 쟤 왜 도와줘? 하면서 막 부모들이. 그렇죠. 아이고, 예.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치료약 하나 하면은 그냥 금방 해결이 되는 병이었답니다. 예. 그 오진 판정 내린 병원에다가 얘기해 보셨어요? 이제 낳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면은 모든 건 없는 걸로 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과하면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사과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병원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세가와병이라는 게 워낙 희귀 질환이라서 발견하기 어려운 병이다. 재판부에서도 역시 당시의 의료 기술과 학계 연구 상황에서는 이 세가와병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는 점을 참작을 해서 병원이 1억 배상하는 걸로 지금 조정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희귀 질환이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더라도 13년간 치료받으면서 그것을 한 번도 뒤집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법한데
안 해요? 그렇죠. 2005년부터는 의사라면은 알아야 될 병이다. 그 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예. 안 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재판장에서도 2,500만 원, 3,000만 원밖에 못 물어주겠다. 너무 억울한 이야기를 하대요. 아이고, 그 병원에 쭉 계속 다니시긴 한 거 맞아요? 예, 계속 다녔어요. 그렇다면은 2012년 전까지. 뭐 진단 처음에 내렸다가 그 병원 안 다녔으면 모를까 계속 다녔다면 사실은 좀 더 주의 깊게 이게 희귀질환이 아닌가를 의심해 볼 법한 상황이었던 건데. 그렇죠. 그래, 딸 지금 대학에 무슨 전공합니까? 산업복지학과입니다. 산업복지학과. 예, 지도 이제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러고 싶답니다. 좋은 일에 큰 인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예. 사실은 아버님이 이 인터뷰에 나서시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꼭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도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뇌성마비나 이런 애들이 참 부모들도 그렇지만은 애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빨리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발견해가지고 나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애들. 혹시 딸처럼 우리 따님처럼 희귀병인데 이게 잘못 오진 받아서 13년, 15년, 20년 허송하는 아이가 또 생기지 않을까.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말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예. 아이의 꿈이 사회복지사라고 하셨죠? 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진으로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던 소녀, 그 소녀의 아버지 만나봤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화제의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산이 좋으냐 바다가 좋으냐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다 손 변호사님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배도 타보셨어요? 제가 놀랍게도 일주일 가까이 인도네시아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어떤 크루즈 타고? 아니 크루즈가 아니고요. 예. 석탄, 운반, 화물선을 타고. 네. 선원이셨어요? 선원 여권에 선원 도장이 찍혔죠. 그래요? 네. 무슨 일로 화물선? 제가 예전에 그 해운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 배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하동에서 출항해서 인도네시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배였겠네요.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배였으면. 엄청 컸죠. 엄청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배였죠. 축구장보다도 큰. 그러면은 그런 배 타고선 저 큰 바다로 나가면 이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죠. 크니까. 너무 잔잔해서요. 큰 파도가 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위험성을 못 느끼는데 그런데도 간혹 가다가 큰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바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요. 정말 위험합니다. 큰 배 사고는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죠. 그렇죠. 우리가 낚싯배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탐정 손수에서 다룰 사건이 큰 배 침몰과 관련된 미스터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건이죠. 저도 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분들이 문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그러면서 새 정부의 민원 1호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대통령이 철저한 수색 규명 지시했고 뭐 이랬던 사건인데 근데 그 뒤로는 별다른 뉴스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리고 어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원래 예산안에는 스텔라 데이지호 블랙박스를 찾기 위한 건 심해 깊은 바다 수색 장비 구입 예산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채로 통과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의 좌절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건 이게 3월에 벌어졌던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개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철광석 운반하는 화물선인데요. 브라질에서 철광석 27만 톤을 싣고 출항을 해서 중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배에는 한국인 선원 8명,
또 필리핀 선원 16명이 예. 승선하고 있었는데요. 이 배를 운항하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회사죠.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해운 회사였습니다. 예. 출항한 지 5일째 되던 3월 31일 선장이 회사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긴급하게 해운 보내는데요. 회사에다가 뭐라고? 그렇습니다. 왼쪽 2번 발라스트 탱커에 물이 들어온다. 탱커에 그러니까 평형수 맞추는 그 탱커에 물이 그렇습니다. 들어온다. 배 바닥에 있는 거죠. 이 탱커에 물이 들어온다. 배가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해운 회사 폴라리스 쉬핑에 따르면 이 메시지를 받은 지 5분 만에 배가 북대서양에서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 받은 지 5분 만에 침몰했다. 네, 그 후에 우루과이 이제 해경 그리고 미군 등이 수색 작업 벌였어요. 예. 그런데 구명벌에 타고 있던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한 22명의 선원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침몰한 지 8달 지났습니다. 이거를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선원들이 일부러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실종자 수색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 뭐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보통은 지금 스텔라 데이지 가족들은 수색 여전히 반드시 필요하다, 재개해달라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광화문 앞에서요. 예.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예. 당시 그 스텔라 데이조회는요. 구명벌이 총 2개 있었습니다. 구명벌이 뭐예요? 이게 구명 보트 비슷한 건데요. 예. 배에서 이제 해상으로 바다 위로 던지면 자동으로 펴지는 그런 대피용 고무보트라고 보시면 고무보트. 되겠습니다. 이게 2척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하나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물론 냉정히 볼 때 생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예. 가족들이 왜 포기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포기 못하는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 미스터리들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뭡니까? 첫 번째, 침몰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침몰 원인. 아까 뭐 저 물이 탱커로 들어왔다 이러셨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스텔라 데이조가 굉장히 큰 배예요. 얼마나 커요? 길이가 312m입니다. 312m? 네. 그럼 우리 저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할 때 대각선으로 뛰잖아요. 작은 네. 학교는. 그 100m가 3개 있는 축구장 한 3배 크기? 원래 원유선으로 이제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컸고요. 예. 또 총 톤수가 14만 8천 톤을 넘습니다. 와. 초대형 화물선이죠. 이렇게 큰 배가 갑자기 사라졌고 선원도 거의 대부분 실종됐거든요. 예, 예. 침몰 원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죠. 침몰 원인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혹시 그렇습니다. 얘기되는 가능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그리고 또 선장 출신 해상법 교수인데요. 고려대 김인영 교수의 논문 등에 따르면 예. 이제 철광석은 부피에 비해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운반선에는 침몰 위험이 크고 그런 경우 대부분 선체가 두동강 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바가 있고요. 예. 또 수색에 나섰던 우루과이 해경도 배가 쪼개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은 것인데요.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체가 노후되어서 그 부식이 되었고 예. 또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왔다. 아니면 철광석을 이제 브라질에서 선적을 했는데요. 예. 그때 너무 무겁게 잘못 실어서 선체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바로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네. 누가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이 필리핀 선원 2명을 구조했잖아요. 아까 2명 살았다 그랬죠? 네. 그 선원을 구조한 그런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그 필리핀 선원 2명을 촬영했습니다. 네,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생존자들이 찍은 영상이 있단 말이네요. 생존자를 구조한 사람이 구조하면서 찍은 건데요. 네.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생존한 선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항할 때부터 이 배가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그 순간에는 배 중간 부분에서 마치 분수처럼 물이 솟구쳐 올랐고 배가 알파벳이죠. 예. V자로 쪼개졌다는 내용이 촬영된 동영상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아니,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진술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 해운사 폴라리스 쉬핑 관계자는요, 더 먼저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된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는요, 기존 진술을 증언을 번복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가족들은 이 얘기 처음 들은 거예요, 10월 그렇습니다. 달에? 가족에게 그런 브리핑 한 적도 없었는데 한 것처럼 이야기했고요.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거죠. 이거
이 사고가 아까 3월에 났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10월에 돼서 이 중요한 동영상, 증언 동영상을 가족들이 처음 들었다. 그렇습니다. 기막힌 노릇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외교부 공무원도요. 예. 사고 발생 2주 후에 이 구조된 필리핀 선원을 만났고 직접 조사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 조사 보고서에도요. 예. 출항 전부터 이 배에 문제가 있었고 배가 쪼개듯이 이제 그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제 실종 선원 가족들이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바로 건가요? 이 조사 당시에 이 해운사 회장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내용이 보고서에 담기지 않도록 힘을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입을 있는데요. 막은 거 아니냐 해운사에서. 네, 실제로 그 회장이 그 기간 동안에 그 해당 장소에 있었고요. 며칠 후에 귀국을 해서 이 그런 구조된 선원들의 증언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선사가 이 필리핀 선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막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족들이 제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선사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네요. 근데 뭐 그 지금 말씀하신 영상 그거 외에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여러 원인을 가지 추측할 만한?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과적 가능성인데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이 폴라리스 쇼핑의 회장이요. 사고 발생 이틀 후에 가족들과 만나서요. 예. 단 한 번도 과적한 적 없다고 말했어요. 한 번도 우리는 과적한 적 없어요. 무겁게 실은 적 없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이 스텔라 데이지오가 2012년에 부두 접안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해수부에 스텔라 데이지오의 과적 사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했다는 건 일단 거짓말이란 얘기네요. 그리고 이 배가 굉장히 오래된 배입니다. 건조된 지 25년 된 노후 선박인데요. 이 스텔라 데이지오 운항사 이 해운회사에는요. 20년 넘은 노후 선박이 19척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그 해운회사 직원들도요. 그 오래된 배들을 이른바 똥배라고 그렇게 똥배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게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라는 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배이기도 하고 또 개조도 된 배. 원래 화물선이 아니라 유조선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개조된 유조선인데요. 이제 겉에 그 외벽이 한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사고 나면은 해상 오염된다라고 해서 퇴출되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개조를 한 배의 안전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매체죠. 해사 관련된 그 로이드에 따르면은요. 전체 그 대형 개조선 52척에서 결함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네, 그 중에 19척이 바로 이 폴라리스 쇼핑의 배라고 합니다. 아니 52척 결함 신고 중에 19척이 같은 회사, 이 회사 배예요? 전체 신고 건수가 1000건을 조금 넘는데요. 절반 정도가 또 폴라리스 쇼핑의 배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실종자 가족들이 왜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 이건 석연치 않다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포인트는 거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진 관련된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사진이요? 이 부분 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종자 가족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열흘째에 미 해군 초계기가 이제 그 현장 위를 바다 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구명벌이 찍힌 것으로 보여요. 아까 두 개의 구명벌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발견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발견 안 된 구명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생존해 있다. 지금 표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 구명벌에 우리 가족이 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미 해군이요. 우루과이 해경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사진과 상황에 대한 공문이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1차 수색으로 오렌지색 구명벌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하지만 구명벌이 아닌 기름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확인 중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외교부가 이 중요한 내용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사진을 확보할 예정이다. 내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 이 선사, 해운사는 언론사에 조용히 자료를 돌립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요. 그날 오후에 외교부가 내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미 해군이 찍은 사진은 구명벌이 아니고 기름띠 사진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사진에서 구명벌로 보이는 게 찍혔는데 구명벌인지 기름띠인지를 좀 보겠다라는 것까지가 팩트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이거는 기름띠인 것 같습니다. 기름띠로 확인됐습니다라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돌렸어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보도가 났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실종자 가족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이 보도가 나온 경위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어떻게요? 처음에 나온 게요. 굉장히 낯선 인터넷 언론사가 이 선사의 보도자료대로 보도를 했고요. 이걸 본 부산 MBC가 선사에 물어봤어요. 회사에. 그랬더니 회사에서 기름티 맞다. 라고 확인을 해줘서 부산 MBC 보도가 나왔고요. 이걸 본 연합뉴스가 또 선사에 물어봤습니다. 맞냐? 정말 기름티냐? 그랬더니 역시 기름띠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구명벌이 아니라 기름띠로 확인됐다. 그때부터 확정적이 돼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사실관계가 뒤틀리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열흘 만에 이제 발견이 됐고 사진 찍혔고 그게 구명벌이었으면 거기에 선원들이 따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그럼 원래는 구명벌이었습니까? 기름띠였습니까? 확인됐어요? 확인 안 됐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예, 결국은 외교부가요. 사진을 확보해서 다음 날 공개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후에도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누구도 아직까지 그 사진을 보지는 못했어요. 실종자 가족들 역시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개월도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해수부나 외교부나 모두 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된 거네요. 그럼? 확보했는지조차도 좀 의문이에요. 언론에 기름띠다라고 한 다음부터 그냥 흐지부지 된. 그렇죠. 야, 이거 가족들 입장에서 속이 탈 수밖에 없겠네요. 들으면 그렇습니다. 들을수록. 자, 가족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스텔라 데이지호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수색도 제대로 못했다. 수색도 제대로 안 했다? 예, 못했죠. 예,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은요 당시에 해류 분석이 필요했어요. 뭐냐면 필리핀 선원이 구조됐는데 그 지점이 침몰 지점과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들이 표류하고 있어도 어딘가 굉장히 멀리 흘러갔을 경우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류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수부가 이게 분석에 1년 걸린다면서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한 방송사 그리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민간 전문가를 섭외해가지고 3일 만에 분석을 해버립니다. 이런 걸 볼 때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지 또는 못한 건지 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거기다가 아까 그 구명벌. 네. 정말로 선원들이 구명벌에 타고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천추의 한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계속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수색은 완전히 중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바다가 넓기 때문에 수색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색하는 선박도 없고요. 다만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요 인공위성으로 이제 사고 해역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영상이 사진이 들어오는 데만 해도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답답한 사건. 참 스텔라 데이지호 손수호 탐정의 한마디로 마무리하죠. 세월호의 교훈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게 폴라리스 쇼핑이요. 사고 발생 후 12시간 지나서야 보고를 하고요. 또 당시 정부가요. 이거 분통 터집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드느라 8시간이 허비됩니다. 또 해류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 수색을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중요한 증언들이 무시되거나 감춰지고 그러니까요. 또 미군이 찍은 결정적인 사진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침몰 원인도 모르는 가족들만 발동동 구르고 굉장히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세월호 사건이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오늘 낚싯배 사고의 기억도 있는 상황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가 우리 가슴을 더 무겁게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손수호 탐정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정 손수호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탐정 손수호 들으시고 청취자 서효수님이 보험 관련된 사항을 한번 손 탐정님이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험금 노리고 침몰을 자초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분도 서탐정님이시네요. 해운 회사가 보험금 어떻게 들어있는지 요것 좀 한번 봐달라. 노후 선박이니까 혹시 이렇게 처리했을 가능성. 설마 이렇게까지는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Y뉴스 가죠.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Y뉴스도 오늘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요 사이에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예요. 의문 품고 있는 그 Y 지점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의문이 품어지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이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수사 같은데 이게 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문 총장의 발언 자체는 원론적인 건데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를 확대 해석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청와대도 나서서 선을 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왜 적폐수사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마 뉴스를 좀 꼼꼼히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 사이에 꽤 논란이 됐던 발언입니다. 연내에 적폐수사 끝내겠다. 일단 연말까지 끝낼 수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보면은 칼로 무베듯이 적폐수사를 연말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문 총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은 각 부처에서 넘어온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방점은 최선을 다하겠다에 찍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주요 수사에 대해서만. 그 문 총장은 헌정이 중단될 정도의 사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정리하는 과정에 짐을 지지 않을 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은 분명하게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는 주요 수사가 빠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도 빠지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만 남았다. 주요 수사도 빠지고 최선 다하겠다도 빠지고 올해 아니라는 기한만 남은 채 보도가 됐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언론마다 잘라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 뉘앙스를 들어보면 그래도 어쨌거나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한 건 맞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문 총장의 발언 취지는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나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관계자는 누구라도 빨리 수사를 마치고 싶어한다. 일부러 늘릴 비유는 없다. 그렇죠. 주요 수사는 가급적 연말 안에 끝낼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연말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그거죠. 그거죠. 여당 의원들하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 문무일 총장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 밝힌 이유도 그거죠.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솔직히 총장이 올해 안에 수사가 안 끝난다는 걸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 아직 피의자 소환도 안 이루어졌는데 연내에 무슨 수로 끝내겠느냐. 무슨 수로 끝내겠느냐.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의 큰 주제들을 다 건드리고 있으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겠냐. 방점은 신속이다.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개혁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문 총장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는데 어떤 식으로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프레임 자체를 적폐청산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구도로 짜여지고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식의 구도는 사실은 저쪽의 구도 아니냐. 저쪽이라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과거 지난 정권 쪽 얘기를 한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6개월 만에 정리가 되겠느냐. 5년 내내 가더라도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게 미래를 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선미 의원.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문무일 검찰총장님 글쎄요. 며칠 안 남은 올해 내로 주요 수사 마무리 가능하겠나요? 오히려 졸속이 되어 무죄 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페이스북 글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 내용은 이제 좀 제외하고 다른 문 총장의 발언 취지가 그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취지로 바뀌었고요. 민병두 의원은 검찰의 MB 수사 없는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에 반대한다. 적폐 청산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MB는 국정원 적폐의 몸통이다. BBK 다스의 실소유주도 밝혀야 한다. MB가 법의 심판대에 서야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피로감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게 있다면서요. 여기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언급을 한 게 적절했다는 의견이 있고
피로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적폐청산 수사를 폐마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반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제 수사 3개월 했는데 수사 피로도를 언급하는 건 좀 무리다. 얼마나 했다고 벌써 피로하다 그러냐? 일부 매체에서 검사 87명 동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40명도 안 된다. 그렇지만 검찰의 고검장급 한 간부는 정권이 바뀐 뒤에 실제 수사는 3개월여밖에 안 됐지만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1년이 됐다. 이미 특검까지 치면 1년 넘었잖아요. 잠깐만요. 근데요. 지금 동원된 검사가 한쪽에서는 80명이라 그러고 실제는 그 절반도 안 된다 그러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실제는 뭡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이제 어제 87명을 동원했다. 전체 검사의 뭐 상당수를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는 그 카이 경영비리 수사,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까지 적폐 수사에 포함시켜서 검사 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87명. 그리고 공파 안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도 숫자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폐 수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이런 거 다 종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틀이기 때문에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실제 수사에 동원된 검사는 40여 명 수준인데 공판 관여 검사와 다른 사건들까지 묶어서 80명이 넘는다고 부풀리고 있다. 과도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Y 주제로 들어갑니다. 문무일 총장은 왜 적폐 수사를 연말까지 끝낸다고 말을 했는가? 이런 비판들 우려들이 쏟아질 걸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 아까도 그 얘기하셨듯이. 그런 겁니다. 이게 문 총장도 특수통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다 보면 왜 뭐 산불 지나가면은 큰 불을 잡고 잔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큰 줄기를 잡고 가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 큰 줄기 잡았는데 잔불 정리하다가 또 불 나면은 불 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 두 번째는 검찰에 떠넘기는 식의 적폐청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게 아닌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각 정부 부처별로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개혁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런데 각 정부 부처가 검찰의 수사 의뢰하는 걸로 개혁이 끝나는 것처럼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 중요한 거 다 넘기고 우리는 손 터는 느낌으로. 실제는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문 총장이 이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니겠냐는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검찰총장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존재감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검찰 뉴스의 중심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사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문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죠. 그래서 호사가들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설을 퍼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게 문무일 총장의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뉴스의 중심이 됐다. 그런 부분들. 진짜로 문 총장하고 윤 지검장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역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관계는 미묘한 갈등 구조입니다. 원래요. 총장이 정점에 있지만은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그렇죠. 문무일 총장이나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물어보면은 역대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자주 소통하고 있다. 이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면 또 민주주의는 엇박자 속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서로 견제하면서. 사실 뭐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건 군사 문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 해석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청취자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만 뭐 안정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검찰에 소환되긴 되는 건가? 왜 이렇게 흐지부지 얘기가 안 나옵니까? 물어보세요. 문 총장에 대한 지금 MB 수사는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태호 전 비서관, 핵심 참모들 그리고 다스 관련 등에서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B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측근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하지 않는 이상 박근혜 정부에서 안종범 수석처럼 진술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맞아요. 정두원 전 의원 얘기했잖아요. 나와서 야같다. 흔적을 잘 남기지 않는다. 결국 원세훈 전 국장이 증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렇죠. 뭔가 이거 실마리 잡기 쉽지 않을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잘라버리면 잘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입을 열어라 원국장 그랬거든요. 어쨌건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엇박자처럼 보이지만은 큰 줄기에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이라 그랬는데 국정원장의 줄임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놀라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에 이번 평창올림픽 출전 자격도 없는 13살의 어린 소녀가 언니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점수로는 김연아 선수가 세운 국내 기록 바로 아래 역대 2위 기록을 세우면서 1위를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한테 지난해 나 어렸을 적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칭찬 들었던 소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바로 유영 선수입니다. 예. 작년 초에 여기 화제 인터뷰 나왔을 때만 해도 피겨 유망주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한국 피겨계의 대들보가 됐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KB금융 코리아 피겨 챌린지 대회에서 우승을 한 유영 선수 만나보죠. 유영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지난해 1월에 인터뷰했던 거 기억해요, 유영 선수? 네, 물론이죠. 그래. 네. 근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우승을 하고 기록 세우고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바라봐도 좀 대견한 느낌 들 때 있죠? 네, 이번 대회에서는 그냥 제가 좀 즐기면서 타서 조금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즐기면서 타서? 네. 특히 이번에는 우승이고, 심지어는 197.56점으로 김연아 선수가 2014년에 세운 기록 227.86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라면서요. 네.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는 기대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기대는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했던 대로만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처음에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유영수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작년에 저랑 인터뷰할 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는 진짜 김연아 선수를 닮아간다는 느낌 받았어요. 키도 훌쩍 크고 팔다리도 그냥 길쭉길쭉해지고 외적인 풍모도 닮아가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 요새 안 들어요? 외모는 닮아간다는, 외모가 좀 많이 예뻐졌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야, 그거 좋은 소리다, 그쵸? 진짜 예뻐졌어요. 그래, 예뻐졌고, 경기하는 모습도 김연아 선수 볼 때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제가 계속, 연언니 동영상 보면서 따라하는 것도 있고, 표현력이나 퍼포먼스 같은 거요. 그래요. 얼마나 돌려봤어요, 그동안? 힘들 때나 이렇게 잘 안 될 때 연아 언니 보고 힘도 나고 또 연아 언니의 점프 같은 것도 많이 보면서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닮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누구나 못 따라하는 모습. 연아 언니의 스피드나 점프, 비거리, 외모. 다 따라하고 싶네. 참 귀엽습니다. 제가 지난해 인터뷰할 때, 초등학교 때 인터뷰할 때 스케이트 매력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유영 선수가 스케이트 탈 때 불어오는 그 바람이 참 좋아요. 이렇게 대답했던 거 혹시 아세요? 네. 너무 순수하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1년 자랐습니다. 중학생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스케이트의 매력 뭡니까? 스케이트 매력은 많은 기술들을 보여줄 수 있고 많은 예술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준비했군요. 귀여워요. 경기장 나서면은 그냥 평범한 여중생이잖아요. 그쵸? 네. 제2의 김연아 이런 거창한 별명 말고 친구들 사이에서 부르는 별명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친구들 거의 없어지고, 친구들, 어떡해. 거의 운동 친구들밖에 없어요. 운동 친구들밖에 없어서. 그러면은 좀 아쉬울 땐 없어요. 연습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하고, 평범한 여중생 생활은 못 하는 건데, 가끔, 나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죠. 왜냐면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면 뭐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도 먹고 그치. 놀러 다니고 좋은 데도 많이 가니까 많이 부러웠었죠. 그 솔직한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아이들 다 같이 먹는 그 떡볶이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우리 영희 선수도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네, 있어요. 오, 누구? 남자 보이그룹은 예.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요. 역시 방탄. 걸그룹은? 걸그룹은 트와이스를 좋아합니다. 트와이스. 아유, 영락 없는 여중생 많네요. 부끄럽네. 유영 선수, 우리 피겨계 대들보입니다. 참 순수해요, 유영 선수. 그래서 더 예쁩니다. 아쉽게도 근데 이번 평창 올림픽에는 출전 못하죠. 네, 아쉽게 출전을 못하지만 다음 대회 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나이가 돼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상상하는 그 4년 뒤 모습은 어때요? 꼭 4년 뒤에는 연아 언니 같이 올림픽 무대에 서서 시상대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요. 이번에 우승한 거, 기록 세운 거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취자들께 한 말씀 끝으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너무 뜨겁게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피겨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 유영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화이팅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우리 피겨계 대들보입니다. 든든합니다. 13살. 이번에 코리아 피겨 챌린지에서